네, 내 소개부터 할게요. 어, 네, 나는 한동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가르치고 있고, 인공지능은 내가 대학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한 20년 넘게 해왔고, 계속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강의 시간 한 1시간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가 할 얘기는 처음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최근에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그 기술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얘기부터 할게요. 인공지능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기 인공지능의 정의였는데 사실은 이 지능이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능이 요구되는 행동이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 이렇게 정의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맞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하고 뭐가 다른가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원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요,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순서를 미리 다 정해가지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미리 짜놓은 게 프로그램이에요. 비유를 들면은,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그 종업원이 하는 절차가 되게 정해져 있죠. 맨 처음에 손님 오면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받고 또 음료수 같은 거 권하기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오면은 제공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작업은 처음에 뭘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러한 절차로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작업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이제 다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환경이나 데이터가 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기술을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점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은 이 로봇 다들 아시죠? 그 화성 탐사 로봇이에요. 네, 이런 로봇은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두 가지 인공지능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영어로는 strong AI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공지능은 쉽게 말하면 사람 같은 지능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런 로봇들이 나오죠. 이 로봇들은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또 감정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를 계속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러한 지능을 진짜 인공지능 또는 스트롱 AI,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사람의 지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weak AI 또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생각을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쉬운 정의하는 방법은 그 인공지능이 하는 그 주어진 그 입력하고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 즉 그 인공지능의 반응이죠. 그 반응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판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 바둑판이 입력이 되는 것이고 그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그 다음 돌의 위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강한 인공지능이라면은 그러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지능적인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그 내부의 처리 과정이 진짜 사람 같은 지능에 의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중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다만 어떠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지능적인 것 같은 결과를 내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드는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한 인공지능하고 강한 인공지능의 차이는 강한 인공지능은 사고하는 과정 자체도 사람하고 비슷해야 하는 거고 약한 인공지능은 과정은 상관없어요. 그냥 결과만 지능적인 그런 결과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파고인데요. 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죠. 사람보다 더 잘 두는데 사실은 이 알파고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내부적으로는 탐색하는 알고리즘하고 계산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그럼 탐색하고 계산에 의해서 지능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인공지능은 사실은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고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고를 필요로 하는 행동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에 불과합니다. 이 약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한 작업,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원래 개발된 목적, 그 일만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고 다른 거는 잘 못하죠. 또 다른 일을 하려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학습을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꿈은 이 스트롱 AI를 만드는 겁니다. 이 스트롱 AI의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고와 자아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작업만 하는데 범용 인공지능은 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이러한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준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약한 인공지능 쪽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임팩트를 일으키는 데에는 사실 이 약한 인공지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이러한 게임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가자고요. 벽을 가운데다 두고 한쪽엔 사람, 한쪽엔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러한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얘기하는 상대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이론이 이미테이션 게임 또는 이 게임의 좀 과학기술에서 부르는 그런 명칭은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인공지능 연구자들한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 이 게임이 처음 제안된 거는 무려 1950년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6.25 때 벌써 제시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 논문이 딱 나오면서 기계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하고 좀 달라야 한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제안을 했는데 이 게임이 의미하는 바는요. 어,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는 생각하는 과정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뒤에서 나오는 그 대화 내용만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술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거기에 의미가 되게 큰 거죠.
그럼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지식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방식을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식 기반 AI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생각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날리지 베이스라는 그런 저장소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지식하고 규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거나 해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있죠. 이 명제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문장은 규칙이에요. 근데 이 지식하고 규칙을 결합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지식을 많이 모아놓고 또 규칙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규칙을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을 지식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그럼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 뭐냐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규칙을 직접 주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가 뭐 어떻게 해라라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데이터를 줍니다. example, 예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 예제로부터 지식이나 규칙을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인공지능을 데이터 기반 AI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법은 수학적인 테크닉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알파고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지식 기반 AI보다 데이터 기반 AI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많이 쉬워졌고요. 그리고 계산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 AI를 학습하는데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러한 계산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요즘에는 훨씬 많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AI의 장점이 되게 부각되는 거죠. 지식 기반 AI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게임은 그 틱택토라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둑의 축소판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 그 빈 그 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딘가에다가 돌을 놓을 거예요. 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여기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돌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돌을 놓습니다. 이 단계별로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체 형태를 쭉 나타내면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바둑 같은 경우는 이 경우의 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더 많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쫙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을 때 최적의 내가 지금 더해야 되는 수는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지식 기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알파고도 사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알고리즘을 쓰면은 검색해야 되는 공간이 너무 넓은데 그 부분을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훨씬 더 그 잘 찾아내는 이 제일 좋은 길을 잘 찾아내는 그러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럼 머신러닝의 예도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이 그림을 잠깐 보시죠. 이 그림은 사람이 대충 그린 스케치고요. 이거는 이 스케치로부터 컴퓨터가 합성을 해낸 그런 사진 같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예를 줬더니 얘 같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보시면은 이건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진하고 그 사진에 해당하는 이 스케치를 쌍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인공지능한테 이 데이터를 줄 테니까 이 데이터를 내놔라 라고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만드는 거 쉬워요. 왜냐면 칼라 사진을 많이 구한 다음에 그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주면은 그냥 이런 데이터 쌍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공지능한테 이걸 줄 테니까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내라 라고 학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주고서 계속 이걸 주고 이걸 만들어내라 라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로부터
이런 흑백 영상의 컬러를 복원하는 그런 그 작업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머신러닝이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어떻게 그 과정을 배울 수 있는가? 데이터만 주면 어떻게 그 규칙을 알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이것도 입력하고 그 입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제는 대충 스케치로 가방을 그리면 이 가방의 스케치를 받아가지고 실제 사진 같은 가방의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수학적인 모델은 입력을 출력으로 매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모델은 내부에 어떤 컨트롤 파라미터라고 불리우는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어떻게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그 입력에 대해서 출력해 주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1차식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갖다 놓으면은 아주 다양한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값하고 b의 값을 바꿔주면은 이 직선의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x에 대한 출력값 y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가 이 직선의 모양을 바꿔주는데 매핑을 바꿔주는데 이 a하고 b 같은 게 아까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컨트롤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컨트롤 파라미터는 a하고 b고 a랑 b를 적절히 바꿔주면은 내가 원하는 x에 대한 출력값 y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델을 딱 하나를 쓰면은 입력하고 출력이 딱 이렇게 매핑이 되도록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 이러한 출력을 내도록 이 컨트롤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그 부분이 바로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잔뜩 있고 이 데이터 속에는 입력값하고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해야 되는 출력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이 출력하고 비슷한 게 나오도록 이 파라미터, 이 숫자들을 자꾸 바꿔요.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점점 이 모델의 그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얘하고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 과정이 바로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결국은 이 인공지능 모델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줄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인공지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 또는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그거 외에는 지식 기반 방법이라는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머신러닝이에요. 그리고 머신러닝하는 굉장히 그 방법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요즘에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 바로 딥러닝이에요. 네, 이 관계는 사실 이제 딥러닝이 머신러닝 속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축구 선수 그러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 정도 될 것 같죠? 손흥민. 그죠? 맞아요.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속에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 한 분을 뽑으면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것처럼,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딥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그 매스컴 같은 데서는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그 18세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산업혁명이 그 있기 직전에 증기기관이 발명됐어요. 그리고 증기기관과 함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가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계들이 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까지 사람의 팔다리로 하거나 또는 가축을 이용해서 하던 그런 노동 활동을 자동화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나 가축이 없이도 아주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생산성이 확 증가하고 그렇게 증가한 생산성이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변화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산업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적인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팔다리로 하는 것들은 자동화를 했는데 머리를 써서 하는 것들은 자동화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은 그러한 지적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산업혁명 같은 그런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은 배우는 그런 기술이에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전자상거래하는 회사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면은 잘 팔리겠구나. 이거 매출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계에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다. 또는 아직까지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시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음성을 또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청각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연어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합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행동 같은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안 같은 데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하면은 되게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 만들 수 있고요. 로봇도 만들 수 있고 금융 쪽에 적용하면은 핀테크도 할 수 있고요. 헬스케어나 전자상거래, 국방 이런 데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배운다는 이 기능 자체가 적용되는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되게 광범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AI가 현대 사회에 혁신을 많이 일으켰느냐라고 하면은요, 꽤 많은 혁신을 일으키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기술이 아직까지 그만큼 충분한 기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발전하면 사람의 생각하는 기능을 좀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 기술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겁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 나왔을 때 쭉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그 기술은 발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장에서 멀어지고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한 번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그 쇠퇴하는 기가 있었어요. 이런 시기를 인공지능 비나기,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죠. AI 윈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2006년도 근처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그때까지의 어떤 기술적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전하지 못했던 기술을 갑자기 빠르게 발전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AI가 발전하면은 되게 변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은 발전을 못하다가 딥러닝이 나와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 수준은 어떠냐면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이 아직까지는 그 가야 될 길이 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정말 기존 방법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사회 변화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딥러닝이 도대체 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가? 딥러닝은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발전돼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신경망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있죠.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이 장기가 뇌인데 그 뇌를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신경망이에요. 우리 머리에는 그 굉장한 어떤 지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커다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00억 개 정도가 되는 뇌세포가 서로 연결돼서 그런 지능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 전체, 그러니까 그 뇌세포 1000억 개로 이루어진 전체 뇌는 하는 일이 뭐 어마어마하지만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생물을 배우면 공부를 하겠지만
이 앞쪽에서 어떤 신호가 옵니다. 이 신호는 전기적 또는 화학적인 신호예요. 그럼 그 신호를 쭉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다 더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뭔가 좀 변환을 해서 다음 그 뇌세포한테 전달해 줍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뇌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요만큼 하는 거는 컴퓨터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식인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얘도 이 뇌세포가 하는 일 하나를 되게 본딴 그런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가 여러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졌듯이 이렇게 생긴 그 수학적인 모델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정보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뇌세포가 각각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이 정보를 또 다음 뇌세포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이제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숫자들이 쭉 들어가서 숫자들이 쭉 나오는 그러한 매핑 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면 벡터라는 걸 배울 텐데요. 이걸 이제 입력 벡터라고 부르고 이걸 출력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서 숫자로, 그러니까 벡터에서 벡터로 매핑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경망이에요. 그럼 이 신경망하고 딥러닝하고 뭐가 다르냐면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가 보여준 이 그림을 보시면요. 뇌세포가 이렇게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계층이 굉장히 많은 게 딥러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력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 한 계층, 두 계층, 세 계층 이렇게 쭉 여러 개의 계층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계층이 한 뭐 서너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수십 개는 기본적으로 쓰고요. 수백 개에서 심지어는 천 개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깊이가 깊어졌다는 뜻이고요. 이게 깊이가 깊어지면은 굉장히 깊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영상은 이러한 픽셀, 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하면 이러한 어떤 선분 같은 형태를 그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결합을 하면은 이런 그 어떤 물체의 부분, 뭐 눈, 코, 입 같은 이 정도 수준을 학습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또 한 계층을 올라가면은 얼굴 전체의 모양을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층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종합하고 또 더 고급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는 천 번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요런 정도의 지식을 배웠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딥러닝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딥러닝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크게 뭐 두 가지로 내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 번째 기능은 입력하고 출력 간의 그 대응 관계, 매핑 관계를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입력 숫자들이 들어오고 출력 숫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배우는 게 딥러닝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 숫자에서 숫자로의 매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인식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앞에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 있는 물체가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그 물체의 종류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물체로의 매핑하는 관계가 사실 조그만 변형을 하면은 숫자에서 숫자로의 매핑 관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그게 바로 영상 인식기가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동차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영상이 숫자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 결과 후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자동차, 트럭, 밴, 뭐 자전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나타낼 때는 이 자동차 요 숫자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숫자고 이, 이 종류, 물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요 값도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숫자에서 숫자로의 매핑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경망이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사실은 숫자에서 숫자로 매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 am a boy라는 영어 문장이 있어요. 한글로 나는 소년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 타임에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I am a bo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신경망이 다 받아들여서 정보를 이해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나는이라는 거를 출력하고요. 네, 소년이다라는 걸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바꿔주는 이것도 숫자 대 숫자 매핑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역 문제도 숫자 대 숫자 매핑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망이 잘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어,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통계 조금 배웠죠? 뭐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배우셨죠? 그러한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학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 얼굴의 크기를 64 x 64짜리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가 64, 세로가 64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 RGB, 빨강, 파랑, 초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 점들마다 이 세 가지 컬러의 그 명도를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그 숫자의 개수는 64 곱하기 64 곱하기 3, 그리고 약 12,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 하나는 12,000 차원을 갖는 하나의 벡터, 숫자들의 어떤 그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라는 이런 사진 하나하나는 뭐를 말하냐면 12차원 공간의 한 그 데이터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을 잔뜩 주면은 12차원 공간 상에서 이러한 통계적인 분포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그 딥러닝이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포가 학습이 잘 되면은 이 분포에 입각해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이 확률이 높더라. 그럼 거기에서 데이터를 하나를 가져와서 그걸 딱 보여주면은 그게 사람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확률 분포를 학습한 다음에 그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 최근에 발전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급격하게 발전한 기술인데요. 옛날에는 인공지능은 분석은 잘하는데 창작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이러한 과정을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창작이 아니고요. 모방에 의한 창작이에요. 학습 데이터를 많이 주면은 그 학습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말하는 샘플링하고 똑같은 원리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복잡한 확률 분포를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걸 해내는 게 사실 딥러닝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영상들이 있죠. 이제 강아지 또는 뭐 바다, 나비, 햄버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들은 진짜 사진이 아니고 컴퓨터가 합성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을 잔뜩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분포를 배우고 그 분포에서 샘플링을 딱 하니까 이러한 강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파고 다 알죠? 알파고가 처음 나온 거는 2015년도에 나왔어요. 16년도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또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그 이세돌하고 붙었던 그 알파고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잘 두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이 알파고 제로까지 발전한 이후에는 더 이상 상대가 없다. 그래서 구글이 알파고를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퇴시킨 거죠.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가 추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죠. 그런데 보통은 인공지능이 뭐 이걸 보세요라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된 것 중에 우리가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이 추천 시스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나 미디어 쪽에서도 추천 시스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그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추천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할 겁니다. 간단한 추천 알고리즘 하나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입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책이에요. 상품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산 책들이 대충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도 책을 좀 비슷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구매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을 잠깐 보시죠. 자, 이 책을 보시면 이 사람은 샀는데 이 사람은 안 샀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취향이 비슷한데 이 사람은 샀는데 이 사람은 안 샀다. 그럼 이거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천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추천 알고리즘의 가장 간단한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예요. 그리고 기계 번역. 사실 옛날에는 그 번역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글 번역기가 2016년도 한 10월인가 11월 그 근처부터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타임에 딥러닝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네이버 파파고도 잘하고 뭐 카카오 번역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동대에서 만든 번역기예요. 네, 한동대에서도 번역기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실험실의 교수님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번역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번역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하는 거야? 데이터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번역기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 공부해야지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기계 번역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구글에서 딥러닝을 처음 쓴 게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성능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면 38.95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 숫자는 이제 블루스코어라고 하는 건데 번역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다가 17년도에는 이게 41까지 올라갔고요. 2018년도에는 45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아졌겠죠. 네, 이런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화 시스템인데 이건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작년에 나온 GPT라는 모델을 아세요?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 GPT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 시조에 해당하는 모델이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모델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대화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영어의 시나리오들을 쭉 모아가지고 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그거를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결과를 냈어요. 아마 영어 잘하는 친구들 직접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the purpose of life?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그랬더니 인공지능의 답이 To serve the great good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큰 선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리고 What is the purpose of living? 왜 사냐? 그랬더니 To live forever. 영원히 살기 위해서다. 이런 답을 했어요. 사실 이 그 대화를 보고 어떤 분이 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저런 답을 하냐 그러고 질문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인공지능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영화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대사가 뒤따르더라 그 패턴을 그냥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은 저 인물이 이 다음에 무슨 대사를 할지 이제 감이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철학적인 어떤 도를 깨달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대화의 패턴을 그냥 학습한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이게 바로 이제 GPT-3까지 발전을 했는데 모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얼만큼 컸냐면 그 파라미터의 숫자가 1750억 개예요. 아까 내가 그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은 A하고 B하고 두 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돼요. 그건 두 개짜리 모델이고 여기서 사용된 모델은 1750억 개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큰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기존 최대 크기의 모델의 10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모델을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학습 데이터를 얼만큼 썼냐면 문장을 가지고 썼는데 그 문장에 포함된 단어가 무려 3천억 개입니다. 이 3천억 개라는 크기는 아마 사람이 평생 읽는 책보다 더 많아요. 그 정도의 분량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GPT-3를 학습하는 데 든 그 비용, 그 컴퓨터 사용료죠. 그 사용료가 무려 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규모로 학습한 그런 모델이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AI 연구자들도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올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 상용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100% 데이터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하고 규칙 기반 방법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상용 서비스를 지금은 만들고 있습니다. 어, 네, 영상인식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어, 그,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셋은 되게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안에는 사진이 무려 한 130만 장 정도가 있어요. 내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고요. 이걸 압축 해제를 하면은 한 400기가바이트 정도가 되는 그런 사이즈의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많아요. 근데 각 영상은 이 정도의 그 성질을 가져요. 여기 보시면은 물이 있고 뭐 풀이 있고 새가 개구리를 부르고 있죠. 여기는 방 안인데 개가 있고 소녀가 있고 뭐 여기 이런 의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영상이에요. 이걸 인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옛날에 저 이미지넷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2010년이고요. 요때부터 그 딥러닝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에러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28%니까 인식률은 한 뭐 7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딥러닝이 사용되니까 에러가 확 줄었고요. 지금은 계속 에러가 줄어가지고 3% 이내로 에러가 떨어졌어요. 근데 참고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의 인식률이 한 에러율 5%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 사람의 그 시각 능력을 어느 정도 추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잘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요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람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물체 인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이다. 이걸 픽셀 단위로 다 영역까지 딱 찾아줍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람이 여기 있고 가방이 있고 우산이 있고 이런 것들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자율주행차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딱 주면은 옛날에는 그냥 이게 뭐 해변이다 또는 강아지다 이렇게 맞췄는데 지금은 아예 그 내용을 자연어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말이 영어로 개가 다른 개 옆에 해변에 앉아 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러한 해설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됩니다. 자연어로 어떤 그 내용을 말을 하면 그 내용에 들어맞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요즘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하나 찍어주면은 뭐 특정한 화가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뭐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걸 다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인공지능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실수를 하듯이 인공지능도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확 엉뚱한 대답을 확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편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 미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유색인종에 대해서 잘 못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대화를 하는데도 갑자기 막 뭐 성적인 대화나 아니면 욕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AI는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누구나 잘못될 수 있죠. 근데 다만 사람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안전장치가 있는데 AI는 이제 그런 점에서 사람보다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냐면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합니다. 마치 그 여러분의 그 실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듯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내준 답을 평가해가지고 성능을 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또는 양이 부족하거나 그럼 인공지능의 성능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학습된 환경하고 실제 사용하는 환경하고 다르면은 그때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나 그걸 봐서 못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그 AI는 자기랑 대화한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AI들이 있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거기에 나쁜 데이터를 막 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한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그래서 희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잘못 배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무슨 부분?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사실은 그 부분은 기웠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계산량도 되게 많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 되게 복잡하고 기, 어렵고 또는 기웠지. 여러 가지 문제점, 한계점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부터는 윤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직진을 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고 상황인데 너무하지 않냐, 근데 얘가 이거. 그 핸들을 틀면은 옆에 야, 쪽으로 이렇게 진짜, 가다. 근데 흉탄인데. 그쪽에는 그더 많은 사람이 있다. 이거 진짜. 그러면 여러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거 인공지능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은 사람한테도 정확한 판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답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루다 사태, 네, 이루다라는 챗봇이 되게 이제 사고를 친 일이 있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루다도 나름 그런 부분을 좀 예상하고 보완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세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다 만든 그 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 나쁜 패턴들을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막지 못하고 이루다가 잘못 학습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러한 대화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진보해요. 그것까지 해낸 게 되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인공지능은 뭐 점수로 따지면 30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발전해서 한 50점, 60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점이나 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인공지능이면 나쁜 데이터도 걸러내고 막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90점, 100점짜리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금도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굉장히 많은 약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 안전하게 좋은 AI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발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문화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인공지능 갖다 놓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좀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 욕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때에도 이런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점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쓸만한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현재 수준은 어떠냐라고 보면은요, 사람의 지능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그 학습 능력은 인공지능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예제만 보여주면은 금방 여러분 이해하죠. 그리고 그 뭐 하나를 배우면은 그 지식을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답을 말하면 그 답이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비교 안 되는 되게 이제 수준 낮은 지능밖에 못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꼭 사람처럼 잘 해야 되느냐, 또는 정말 사람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그 결론을 내야 되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지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를 위한 도구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번역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글 번역기가 사람 그 통역사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사람보다 잘하지 못합니다. 번역 수준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렇지만 구글 번역기 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자, 구글 번역기 얼마죠? 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한테 번역을 맡기면은 비싼 인건비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정말 그 인간 번역사가 서비스해 주려면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한다는 거는 처음에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지면은 비용도 되게 낮고 대규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혁신을 일으키기에 되게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인공지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가 틀린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 뒤에다가 검증하는 루틴을 막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사람이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내준 답을 보고 사람이 보고서 이제 맞으면 쓰고 아니면은 그 답은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겠냐 이 걱정을 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 분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는 일을 AI가 그냥 단독으로 대체하려면은 내 생각엔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되게 이제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능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AI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판단을 내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의사 선생님이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시죠. 그러면 AI가 의사 선생님만큼 잘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잘하기는 힘들어요. 특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왔을 때 AI가 잘 처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0% 사람 인간 의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려면 잘 보긴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피곤하고 뭐 비용도 비싸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I가 일단 어떤 후보 병을 쭉 나열해주고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보고서 최종 결정을 내려요. 이렇게 되면은 AI를 사용하지 않은 의사보다 AI를 사용하는 의사가 훨씬 더 빠르게 많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향이 실제 AI가 활용되어야 하는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올 것이냐,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빌 게이츠라고 윈도우즈 만드는 사람 알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30년 동안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진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그 혁신하고 사회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뉴스나 신문에 나왔던 얘기 중에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면은 더 좋아지고 그 인공지능이 또 스스로 더 발전하고 뭐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발전한다 뭐 그런 이론인데 근데 이 이론이 맞냐면 사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이론에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이론의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일단 뭐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틀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달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달나라에 진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달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 기술적 특이점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고 미래의 인터넷 또는 전기와 같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사회 변화가 그 속도로 올 것이냐,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술이 정말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 거냐를 위해, 뭐 이 부분을 위해서는 그런 기술이 이제 사회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활에 이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요. 자기가 이 기술을 모를수록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수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도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런 점이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보다는 훨씬 느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변화는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속도가 이제 문제인데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느릴 것이고, 그리고 뭐 별로 변화가 없네 이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급격하게 바뀌어 있는 사회를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휴대폰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휴대폰 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 5년 전, 10년 전의 삶하고 지금 휴대폰을 쓰는 지금 생활하고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속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교수님이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이 사회에 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법칙들이 막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수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방송에 나왔어야 해요. 지금은 유튜브에 나와서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성공 법칙이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막 바뀌는 상황에서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배울 걸 빨리 배워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보통은 잘 됐는데 지금은 그거를 초월을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전인 미답에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암기 중심에서 사고력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암기는 일단 지식을 중심으로 공부하겠다는 뜻인데 지식 자체는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구글에다가 치면은 다 나와요. 인터넷에 워낙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쪽 전공자들, 그쪽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지금 인터넷에 쫙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화가 되면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경쟁력은 뭐냐면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나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 또는 이거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식 자체 이상으로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는 훈련, 그러니까 암기 중심의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걸 자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의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막 흔들어도 굳건하게 서 있죠. 그런 것처럼 피상적인 응용적인 지식은 금방 바뀌지만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기본기는 되게 탄탄하게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뭐 수학, 기초과학 또는 컴퓨터 코딩, 영어 글쓰기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매핑 얘기할 때 수학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지금 번역도 수학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인식도 다 수학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학이 빠지는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그 영어는 어떠냐면 첨단 기술은 다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도 공부하는 모든 문서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 교수님 뭔가 이제 연구 결과를 냈다 전부 다 영어로 그, 그 논문을 내야지 해외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국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쓰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글을 읽기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다 글을 쓰고 동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이 창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입시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이렇게 배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